비록 헬조선이지만 그나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갖는 그 사랑이라고 할까, 뜨거운 열정, 이거 하나는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맞았을 겁니다. 헬조선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그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라 그래요. 법 앞에서 누구나 다 평등하잖아요. 그렇죠? 예컨대 뭐 이재용 씨가 나 때려도 내가 고소하면 그분 감옥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 앞에서 그분이라고 몇 표 행사하겠어요? 나랑 똑같이 한 표 행사하잖아요. 하지만은 사실 그분하고 저하고 평등한가요? 그렇게 믿을 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은 사실 법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다 평등해요. 정치적으로 평등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평등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 당한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게 법적, 형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서구에서는 이거 같은 이른바 사회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복지국가, 그 다음에 사회국가, 이 시스템으로 나가는 게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길이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헌법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죠? 저도 엉뚱하게 이제 독일 유학 중에 한국학 연구소가 있잖아요, 대학마다. 거기 갔더니 도서관이 이제 있어요. 여기 헌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읽어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진보적이었단 말이야.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여러 번 헌법이 개정이 됐지만 그 모태는 재헌 헌법이잖아요. 재헌 헌법 만들 당시에는 좌우 이쪽 다 있었어요.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원했던 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다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삼인주의 체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요소가 헌법에 반영이 돼 있던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냥 말로만 존재했던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정신을 되살리는 겁니다. 재헌헌법에 그 실질적인 민주주의 요소들, 그걸 되살리는 거고, 지금 우리도 여러분 뭐 경제 민주화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것을 위한 또 입법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입법들이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바로 그 위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 채택을 했지만 사실 독재였죠, 처음부터. 이승만 독재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이 안 됐죠. 결국 4.19 혁명으로 무너지는데, 그래도 이승만 독재 시절을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웠어요. 그럼 왜 그랬느냐? 우리가 미국식 시스템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체제를 미국을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미군종하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식 양당체제, 대통령제, 그 다음에 뭐 헌법이니 법률이 이런 것도 상당 부분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식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 이게 들어와 있던 겁니다. 그 한계 내에서 이제 독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은 오늘날처럼 검찰이 오늘날처럼 그게 정치화돼 있지 않아요. 이번에 보셨죠, 검찰들? 4.19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언론이 제 기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죠? 군대가 중립을 지켰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랑 너희들 하는 게 다르잖아. 이런 분노가 터져가지고 4.19가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됐던 게 5.16이에요, 5.16. 5.16 쿠데타가 딱 되고 군사 독재 정권이 나왔잖아요. 그나마 이승만 체제는 미제예요. 근데 박정희 체제는 말이에요, 이게 일제입니다. 당시에는 일본에도 없는. 왜? 일본은 미 군정이 딱 진입해가지고 옛날 일본 군국주의 잔재를 철저하게 드러냈거든요. 비교적 철저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일본 그 시스템을 갖다가 들여온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절 때는 이제 사실은 초기에는 박정희 초기만 해도 그냥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가 되는데 10월 헌법, 그건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건 파시즘입니다. 근데 초기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나름대로 독재자였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정당하지는 못해요. 쿠데타니까. 하지만은 경제적으로 적합성은 있었던 겁니다. 왜냐? 당시 우리 사회 과제가 뭐냐? 근대화였잖아요. 산업화죠. 모든 사회가 농업사회를 가서 농경사회를 거쳐가지고 산업사회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로 해방 직후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했을 때, 그때 농민의 인구가 90%였어요. 그러니까 농경사회란 얘기죠. 재작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농민 인구가 5%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5%도 옛날 농민이 아니에요. 기계화된 농민이지.
문제는 산업화가 되려면 신체가 필요합니다. 농경적 신체가 아니라 산업적 신체가 필요해요. 농경적 신체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산업적 신체가 되는 건 이건 기계의 흐름의 인공적 속도입니다. 그걸 뜯어 고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그게 한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은 산업화를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조선은 식민지화했는데 공장을 차렸는데 조선 노동자들 고용했겠죠. 이 사람들이 출근을 하는데 밭에 김매러 가듯이 출근을 해요. 9시 출근하는 게 아니라 해 뜨면 가죠. 근데 일하다 말고 속골 매겨야 되고 가버리고 뭐 이런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지각을 하게 되면 임금을 갖다가 막 절반을 깎거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을 굴렸더니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정시 출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체 자체를 뜯어 고쳐야 돼요. 그걸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라는 생체공학. 그런 생체공학을 대대적으로 한 게 바로 박정희 시대 때예요. 한국 사람들이 농경적 신체를 완전히 기계적 신체로 다 뜯어 고친 거. 그게 꽤 오래 걸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리안 타임이라는 거 있었죠? 그게 농경사회예요. 분과 초로 나누는 게 바로 산업사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익숙하지 못했던 거죠. 그다음에 그 흐름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져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배우는 게 빨리빨리예요. 왜? 그 사람들 흐름이 다른 거예요. 농경적 사회에서 한국 사회 갑자기 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 똑바로 해. 이런 말을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60년대에 이제 그게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 왜 군부가 있느냐? 간단합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기계화된 신체를 가진 유일한 직업군이 바로 군인이었어요. 왜? 현대전을 치러봤거든요. 6.25를 치러봤습니다. 그러니까 트럭을 운전해봤고요. 찝차를 운전해봤고, 기관총을 쏴봤고, 소총을 분해해봤고, 그렇죠? 비행기를, 항공기를 몰아봤고, 군함을 몰아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 신체를 갖다 군인적 신체로 뜯어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직업군 중에서 그 행동과 사고방식이 가장 기계적인 직업군이 또 뭐예요? 군인이죠. 밥 먹을 때도 탁탁탁. 그러니까 기계랑 결합된 신체를 만드는데 군인들이 이제 그 그대로 자기 규율들을 갖다 보통 사람, 농사 짓던 사람들한테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게 바로 이른바 군사문화라는 거예요. 처음에 자본주의를 갖다 울릴 때 자본이 없었어요. 종잣돈. 그 자본주의적 방식에서 자본은 간단하죠. 이윤을 투자를 하고 이윤이 나면 그 이윤을 재투자하는 식으로 자본이 만들어지는데 애초에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은 이윤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종잣돈은 비자본주의적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걸 갖다가 근원적 축적, 본원적 축적이라고 하는데 그걸 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바로 뭐냐? 독일에 인력 수출한 거예요. 그 다신 게 간호사들 누구예요? 그리고 광부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큰일을 했어요. 왜냐? 인텔리들이거든요.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하신 분들이에요. 광부들 대학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 하다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굉장한 규율과 한국식 규율과 뭐랄까 그 지적 수준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위상을 꽤 높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독일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간호사는 다 한국 사람만 뽑았잖아요. 너무 잘해주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킬이 있는 데다가 똑똑한 데다가 또 하나는 동양적인 게 있는 거야. 거기 노인 환자들 있잖아요. 와가지고 아드님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딱 이분만 찾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번 돈들 있고요. 두 번째가 베트남 전쟁. 보낸 거죠. 보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인들 봉급을 갖다 미군 병사 봉급하고 똑같이 받았는데, 그 중에 90%를 나라에서 떼간 거예요. 병사들한테 10%만 준 겁니다. 근데 그 10%도 당시에는 뭐였어요? 보통 봉급보다 많으니까 간 거예요. 우리 그 작은아버지 두 분도 가셔가지고 오실 때 도시바 텔레비전 이렇게 들고 오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올라가니까 저임금. 옛날에 그 타이밍약 먹고 있죠. 엄청나게 일하던. 하루에 막 8시간씩 각성제 먹어가면서 미싱 돌리고 이런 거 있어요. 저임금. 이걸 통해가지고 이 자본을 만들어서 이게 한국 경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 경제가 발전하는데 그 밑에 이 수많은 민중들의 피와 땀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박정희는 그 과제를 갖다 성공적으로 했어요. 경제 근대화는 했습니다. 근데 정치의 근대화는 했느냐? 안 했습니다. 일부러. 왜? 말 잘 듣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대화다라는 게 근대적인 자율적인 주체로 만드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를 담당할 수 있는. 응? 그런데 말 잘 듣게 하는 데는 옛날에 그 봉건적인 가치 체제를 갖다가 유지시키는 게 온전시키는 게 더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뭘 배웠냐? 충효를 배웠어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뭐 해라? 효도하라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뭡니까? 수령님한테 충성동의, 효자동의.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심지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냥 완전
파시스트 체제입니다. 일본 옛날에 군국주의, 일본에도 없는 군국주의 체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교복 입고 와서 경례하고 들어가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뭐 내면은 뭐 대중가요도 뭐 퇴폐라고 뭐 계속 그 검열받고부터 뭐 미니스커트도 못 입어요. 막 자대고 막 미니스커트하고 장발 국가에서 가위 들고 다 시민 머리를 자르고 이런 시스템을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아주 극악한 체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나름대로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위기가 경제 토대부터 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가 성장하잖아요. 국가 주도 경제를 했단 말이죠. 여기까지. 국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규모가 되고 발전이 되면 그때부터는 뭐야? 자본주의 시장 경제잖아요. 국가가 개입하는 것보다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자율성과 자발성과 창의성으로 움직여야지 국가에서 계획하는 이거 가지고 되지 않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을 해요. 경제가 불안해지잖아요.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정치적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 노동자들도 이제 참을 만큼 참은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저임금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제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YH의 그 여공이 그다음 신민당사를 점거하죠. 거기서 이제 투신을 합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민당 당수였던 김영삼 씨가 그때 뭐 항의하고 뭐 이러니까 박정희 정권에서 아니 세상에 야당 당수로 갖다 국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려요. 그랬더니 이분의 그 정치적 고향이 어딥니까? 부산하고 마산 쪽이잖아요. 경남이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서 먼저 들고 일어납니다. 부마 사태라는 게 일어나요. 부마 항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예요? 그 김재규가 지금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차지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정희한테 각하 끄덕없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원 쏴주고도 끄덕없던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김재규가 이제 거기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박정희를 암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법정에서 끝까지 뭐라 했냐면 왜 죽였느냐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죽였다.